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대한민국을 말한다 진행을 맡은 박진영입니다. 벌써 올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빨리 시간이 지나갔고 어느덧 연말이 됐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듯 또 연말을 정리하듯 올 한 해 우리 경제를 좀 정리해볼 시간이 필요해서 이번에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말한다에서는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최백은 교수님께서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예, 최백은입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에서 1990년부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초빙 교수를 맡고 있는 최수영입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현재 우리 사회 상황이 어떤가를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교수님, 네.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사실 올해는 좀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기대가 컸던 한 해였죠. 왜냐하면 이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필두로 이제 불어오기 시작한 그 남북 간 평화 무드가 한반도에 이제 있었던 그 이른바 한반도 리스크를 잠재우면서 또 정치적 안정이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출발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올해의 실물 경제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어려웠던 한 해였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또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단기 알바형 일자리가 늘어나는 약간 취업 시장에 좀 왜곡이 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결국 시장이 너무 위축돼 있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저는 어쨌든 그 올해 정부가 경제적인 정책의 화두로 세웠던 소득주도 성장이 네.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를 통해서 소비를 진작하고 그다음에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취지는 매우 좋았으나 그러나 그것이 이제 이 시장과 경제의 연착륙 하는 상황에서 조금 이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지금 현실에서의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최백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예, 저는 좀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 위에 이제 우리가 이 물을 범람할 거를 막으려고 뚝을 이렇게 쌓아놓고 살았는데 그 뚝을 오랫동안 이제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는 뚝에 이제 균열도 가다 이게 지금 뚝이 터진 상황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뚝이 터지면 물이 범람할 게 아닙니까요? 네. 물이 범람을 하게 되면 그 마을에 살고 계시는 이제 많은 인명 피해라든가 이제 주택들이 이제 물에 잠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이제 어렵다. 저는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정부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일단은 사람들을 일단 목숨을 구해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뚝을 재건을 해야 되겠죠. 물이 범람하는 걸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긴급 대책들, 이 긴급 대책들이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망 확충이라든가 사회복지 강화 이런 부분들이라고 이제 비유할 수 있다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뚝을 재건하는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제조업에 기초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소득이라든가 일자리를 쭉 이제 우리가 만들어 왔었어요. 그런데 이 제조업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제조업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도 만들어야 되고 산업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제가 우리한테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산업 생태계를 이렇게 다시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이제 간단한 일도 아니고 그렇죠. 또 시간도 이제 소요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일자리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3분기 기준하고 그다음에 10월달, 11월달을 제가 이렇게 쭉 통계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3분기부터 보게 되면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속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 속도보다도 빨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핵심 노동력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대개 한 25세에서 한 54세까지요. 근데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대, 30대 후반으로 이렇게 좀 확산돼가는 이런 상황이고 네. 반면에 이제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이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의 질도 이제 그렇게 썩 이제 우리가 괜찮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전체 가계 중에서 한 40 내지 50%의 가계가 우리가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소득이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조차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올 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GM이 군산에서 철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미 그 이전에 이제 조선업이 인재니까 사실 현대중공업이 군산에서 철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조업에서 주력 제조업 산업에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까는 거기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은 되게 그 지역을 떠나거나
아니면 실업급여로 살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소비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일종의 밥장사라든가 이런 음식점 하시는 분이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영업 폐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영업 중에서도 특히 이제 경쟁력이 약한 인재니까 자기 가족 노동력에 의존하는 인재니까 우리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보는 것이고요.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자연히 상가 수요도 줄어들게 되죠. 건물에 이제 관련된 일자리가 대개 건물의 청소라든가 경비라든가 건물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일자리가 그러니까 타격을 보고 있는 게 그대로 통계청 자료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방에 이제 어쨌든 간에 부동산 경기에 또 이게 이제 침체로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는 게 워낙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는 핵심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지금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2016년도부터 이미 그러니까 2016년 9월부터 제조업 일자리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나타났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이 산업 혁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소홀했거나 아니면 좀 성과가 좀 아직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이 지금 저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두 교수님께서 모두 현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뭐 중점 사항이 뭐 앞으로 얘기할 소득주도 성장 얘기도 있었고 고용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하나하나 잠시 뒤에 짚어드리겠지만 이 짚어드리는 내용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시민들께서 직접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각박해진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그 상황을 인지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해요. 다들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신문에서 경제 살리기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을 읽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네,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정부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최수영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를 통해서 소비를 진작하고 양극화를 이제 완화시킨다 이런 취지거든요. 뭐 여러 군데 나라에서 실시는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다만 우리가 유럽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스웨덴과 핀란드를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경우 특히 스웨덴은 분배와 성장이 잘 양립된 나라로 이제 우리가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만 분배는 평등하되 기업의 집중도는 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단 기업에 대한 투자나 기업이 생산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매우 높고 이것이 또 잘 사회의 혈맥으로 녹아든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소득주도 성장은 이겁니다.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가계소득을 사실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에 가까운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유럽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시행을 하거든요. 복지, 사회 안전망이 강화된 복지 국가를 건설하는 건 이게 장기적 호흡에서 이것을 봐야지 이게 단기간에 이게 2, 3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최소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꾸준하게 펼칠 때 이것이 비로소 시장의 연착륙이 되고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체감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또 어떤 게 있어야 하냐면 우리 경제 체질 개선에 동반돼야 합니다. 말레이시아가 좀 유사하게 정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동남아에서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더라고요. 이 정책이 어떻게 이제 과연 파급 효과를 내고 결실을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동남아 국가들이 굉장히 이렇게 경제 모델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쨌든 내년 2019년도에 이 정책이 이제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경제장관 회의를 통해서 보완 대책도 내놓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잘 뿌리 내릴 수 있는지 저는 이제 정말 주목해야 될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에 좀 돈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폈다면 이번 그렇죠. 정부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소득을 좀 늘려주면서 이것이 소비를 좀 활성화해서 그렇죠. 네, 좀 더 잘 살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거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로 적용한 경우는 있지만 경제 정책으로 적용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흔히 지금 많은 이제 기업인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경제 어려움을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생산해가지고 공급한 상품을 공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그 공급한 상품을 그러니까 판로가 잘 이제 그러니까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살 사람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상황은 경제 상황은요.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한 것은 수요에 있어서 가장 중심축은 가게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GDP에서 한 그러니까 국민소득에서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많은 선진국 같은 경우 한 뭐 최대 미국 같은 경우 금융위기 전에 한 70%까지 이렇게 차지했었거든요. 선진국가 주요 선진국들 한 60% 이상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계가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해줘야지만이 경제가 이게 돌아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기업도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생산을 늘릴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 보게 되면 지난 한 25년 이상 동안에 경제 성장률에 비해 가지고 가계 소득들 근로자들의 임금 증가율이 굉장히 못 미쳤어요. 그래서 가계 소득과 기업 소득 간에 굉장히 불균등하게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굉장히 취약해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취약하다 보니까는 되게 이제 수출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목을 메고 그동안에 이제 경제를 운영해 왔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교육이 급격하게 이제 구조적으로 둔화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살 길은 내수뿐이 없는 거예요. 내수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내수 강화가 이게 이제 체질을 바꾸는 거기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만만치 않은 작업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앞에 이제 최수영 교수님께서 소개했듯이 가장 원조가 보게 되면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때 대공황 대책으로 나온 게 이게 소득주 성장 관련돼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웨덴이 1930년대 사회적 대타협을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의 민주당이 50년 가깝게 장기 집권을 합니다. 그 배경이 바로 이제 이 소득주 성장의 실험이 성공한 케이스인데 네. 그 당시에는 상당히 한편으로 이제 그 유리한 환경이었던 게 뭐냐면요. 당시에 1920년대부터 중화학공업 혁명이 막 꽃을 필 때였었어요. 그래서 이 산업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했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완전히 지금 미개척지를 지금 개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예, 근로자들의 임금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화하려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그 저임금에 기존의 저임금에 의존을 해가지고 장시간 근로라든가 저임금에 의존을 해가지고 영위하던 많은 저부가 가치 사업장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저부가 가치 사업장에 종사하던 이 근로자들이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재배치가 돼야지만이 이게 선순환이 가능한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스웨덴이나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당시에 중화학공업이 꽃을 필 때였었어요. 충분히 옮겨갈 수 있었던. 그렇죠. 글로 옮겨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산업의 혁신이 굉장히 그러니까 유리했던 환경이죠. 지금이랑 좀 다른 상황이다. 예, 그렇죠. 지금은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제조업 이후에 지금 어떤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은 모든 국가들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네. 당연히 저부가 가치 부분에 이제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 산업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문제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수반되게 되면은 수반되는 것이 만약에 성과를 거둔다면은 소득주 성장은 여전히 필요한 전략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관심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가장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면 일자리가 과연 뭐 생각한 만큼 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느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사실 그 고용 동향을 보면 좀 정말 안타까운 사실 수준이죠. 이건 뭐 수치로 말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월 평균 취업자 증가 규모가 지난해 30% 수준을 급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 전환 정책 따라서 월 평균 상용 근로자 수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21%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전체 취업 증가 규모는 많이 감소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소득이 낮고 좀 뭐랄까요, 좀 취업이 불안정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를 놓고 보면은 지난해는 4만 7천 명이 증가했는데 올해는 8만 명 감소를 했다. 뭐 이거는 참 그 이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난 좀 계층들이라서 더 안타까운데 그리고 사람을 쓰지 않은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월 평균 5만 8천 명이 증가했는데 올해는 8만 8천 명 감소를 악화됐죠.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직접적으로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 고용 동향이 이렇게 나타났지만 그 정부가 지금 고민하는 지점은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제 제조업이 기반될 때 소득주도 성장이 이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제도를 가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중간 현실적 보완을 하면서 가지 않으면 이 정책은 매우 좀 어렵게 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른바 디테일에 대한 전략들을 잘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용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그동안에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고용이 안 좋다는 것은 결국 나가서 일할 자리가 줄어들고 즉 벌어들이는 가계소득이 줄었다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을 때 분명히 수혜자도 있죠.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졌을 때 없어진 분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시간 저임금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동안에 월 200만 원 이하의 수입 근로자가 한 절반 정도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OECD에서 저임금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올해 그게 이제 한 200만 원 이상이 한 60%대까지 이렇게 우리가 상승을 했다는 점은 분명히 그러니까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혜택을 보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임금이 증가했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자리가 없어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이 그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해당 산업들이요. 그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들은요. 근데 그 부분들이 새로 옮겨갈 수 있는 출구를 그러니까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네. 그게 일종의 산업 정책인 것입니다. 그 부분에 좀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성과를 내냐에 따라서 내년도 고용은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는 좌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소득주도 성장과 직결되는 하나의 정책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의 인상이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뭐 사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한번 받아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같은 나름의 대책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같은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벗어나긴 힘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또 오를 거라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보이지 않아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 장기적인 계획 말고 지금 상황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대책은 없는 걸까요? 질문 참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가는 좋은 방향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건 하지만 이 순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럼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 낮은 최저임금에 의존했었던 사업장들은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상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러니까 구조조정 돼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출구가 있다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이제 이게 갈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도입한 게 일자리 안정기금 같은 경우인데 저는 일자리 안정기금에 대해서 제가 이제 누차 여러 번 이제 지적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현행 법상으로 보게 되면은 최저임금도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하나의 준수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4대 보험도 가입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게 준수사항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최저임금 못 주고 있는 사업장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대 보험 미가입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 요건을 저는 4대 보험 가입하고 연계시키지 말아라. 어차피 이게 그러니까 타격을 받는 사업장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거라면은 그러니까 4대 보험 가입이라든가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하는 것은 별도로 계속해서 우리가 시행해 가야 될 부분이지만은 네. 일자리 안정기금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사업장들한테 지원 성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요건을 그러니까 제가 걸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조언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는 잘 이렇게 시행하는 데 속에서 좀 이제 운영의 묘를 못 살리다 보니까는 그걸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다 혜택을 못 받지요. 상당히 그러니까 많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아르바이트로 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4대 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이 그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자기가 4대 보험 가입하게 되면은 자기 소득이 노출돼 가지고 학자금 이 상한을 이제 받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꺼려합니다. 사업장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최저 생계비를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받는 이런 주부들 같은 경우들도 식당에서 일을 했을 때 자기 소득이 노출되게 되면은 이 최저 생계비가 이게 지원이 이렇게 삭감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고려가 좀 됐어야 되는데 세심하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부가 그러니까 일자리 안정기금을 좀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이제 이런 좀 지혜가 좀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 고용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타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출구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저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그게 출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좀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신 정부가 직접 소득을 분배해 주는 거죠. 이 저임금 계층들한테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저임금 계층들의 소득도 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사업장들한테 충격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 체계를 혁신을 좀 할 때까지
할 때까지는 그러니까는 그 사업장들의 그러니까는 이 그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이러한 노력들이 좀 병행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일자리 안전기금에 대해서 효율적 집행,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금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20일 날이죠. 20일 이제 발표를 했죠. 이제 자영업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보면 내용 보면 이제 뭐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구도심 상권을 이제 몇 군데 정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혁신 거점으로 이제 육성하겠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겠다. 그다음에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4대 보험 이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부실채권 8,800억을 조기 정리하겠다. 등등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책이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효과가 이제 과연 이제 직접적으로 전달이 돼 있느냐.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랫목에는 분명히 이제 불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게 윗목까지 이게 온기가 확산될지는 제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이 구조적인 생태계와 이제 관련이니까 아까 최 교수님 자꾸 이제 반복하시는 이게 구조적인 생태계에 기인한 대책이 나와야지 이게 이제 사실 정책으로서 효과를 갖는 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게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고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죠. 정부가 사실 정책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그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 듣고 저것 듣고 하는데 지금 자영업자들의 이런 목소리들은 참으로 우리가 경청해야 될 대목이고 또 지금 이렇게 돈이 돌지 않고 체감되지 않는 경제적 효과라는 건 사실 효과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최일선에 있는 분들에게는 가장 이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증요법에서 우리가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증요법에서 탈피해서 조금 이제 체질 개선 쪽으로 이렇게 이 장기적인 패턴을 놓고 가되 중간중간 디테일에서는 이렇게 좀 정책을 집행하는 이런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만 보완해도 될까요? 예. 지금 자영업자 문제를 지금 이제 최 교수님께서 지금 이 대중요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임시 한시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도 평가를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가 접근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상가 임대료 인상 폭을 좀 제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임시 방편은 될지 모르겠지만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외부에 그러니까 이 자영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잠재적인 이 자영업자들 저는 자영업 예비군이라고 하는데 한 50대 초에 조기퇴직 계획으로 나가지고 작은 그러니까 퇴직금 받고 나와가지고 퇴직금 받고 나온 분들한테 되게 보게 되면요. 집안의 가족들은 되게 사업하는 거 말리고 앉아있고 사업했다가 퇴직금까지 날릴까 봐요. 반면에 본인은 근데 아직 너무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활동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하시는 게 뭐냐면 동네 기웃기웃 돌아다니시면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기웃기웃해요. 그래서 어느 업종이 좀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래서 만약에 한 월 250만 원 보장된다면요. 월 250만 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중간 임금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 자연히 진입하죠. 그게 만약에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면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과당 경쟁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과당 경쟁이 생기게 되면 다시 또 상가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그럼 상가 임대료 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뭐냐면은 자영업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지금 강요를 받아서 진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당 부분은요. 왜 그러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요. 일자리가 조기에 퇴직하고 그래가지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해결된다면은 자영업자들의 그러니까 과당 경쟁도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축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가게들의 내수도 그러니까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도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해서 중요한 것이 이 산업 생태계를 다시 그러니까 재구축하는 문제가 이게 가장 지금 핵심적인 문제이다. 지금 그거를 성과를 내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 대책으로서 한시적인 대책으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요법은 동원하고 있지만은 초점은 거기에다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께서 이제 큰 그림에서의 갈 방향은 비슷하다. 하지만 이제 이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겠지 않겠습니까? 바로 다음 질문이 이와 같은 질문을 담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따져봤을 때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부담을 세금으로 해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지속했다간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더 나은 장기적인 보완책은 없는 걸까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었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과연 최저임금이 나한테 과연 돌아올 것이냐 정말 현실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아까 안정기금도 얘기했지만 그 기금만으로 즉 세금으로 이걸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다 얘기를 하지만 근데
또 지표를 놓고 보면 그렇긴 한데 그 추세를 놓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는 의견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OECD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가 우리 이제 방한에서 11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계에는 안 좋은 뉴스지만 한국에는 좋은 뉴스가 있다. 이게 뭐냐? OECD 경제 전망에서는 한국 부문을 보면 2018년 2.7%, 2019년에는 2.8%, 2020년에 2.9%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아주 괜찮은 성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게 국제적인 이제 그 기구의 사무총장이 뭐 나름의 판단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 전망의 이게 추정치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느냐. 아까 최저임금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그 우리 일자리 안정지급 지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보완해서 실행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부작용들을 좀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을 거라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카드 수수료 인하 같은 정책은 아주 이거는 얕고 넓게 혜택을 보는 제도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정말 잘 조절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지금 최근에 열렸던 경제장관 정책에 의해서 정부가 내놓은 것들이 실제로는 사실은 재정을 투입하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경기 부양책 외에는 없습니다. 실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정책 보면 기업들이 시설 투자하는데 15조 원 규모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은 8조 2천억 더 써서 각종 사업들을 벌이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유류세 인하도 결국 받던 세금 2조 원을 시장에 풀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 공급도 다 이런 단기적인 긴급 처방에서 불과한 건데 저는 어쨌든 우리 경제가 아까 구리아 사무총장의 예측도 그렇지만 우리 경제 전반이 그렇게 내년에 나쁘지 않다면 중기적 대책과 단기적 대책들을 잘 조화시켜서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줘야 한다. 결국 자영업자나 지금 질문했던 우리 최저임금으로 단기 알바생들 문제는 결국 돈이 도는 경제구조.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돈이 도는 경제구조로 가는 그런 좀 요법들을 그러니까 중단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그런 정부 정책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 돈이 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금을 계속 넣어서 이걸 막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전에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세금만 들어가는 정책이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이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또 답을 듣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정부의 재정 사업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저는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지출이 한 나라 이제 GDP에서 국내 이제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0%도 채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근데 대개 선진 국가들 보게 되면은 적어도 30% 이상 주로 이제 프랑스라든가 스웨덴 같은 경우 50에서 70%까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쓰게 되면은 저 국가 부채가 증가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는 아주 굉장히 양호한 나라입니다. OECD 국가에서 그러니까 GDP 대비 한 40%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지금 선진 국가들은 뭐 100%만 이렇게 저는 된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우리가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굉장히 재정이 건전하다. 그리고 재정의 역할이 지금 왜 현실적으로 필요하냐면요. 우리 지금 이 가계들의 소득을 보게 되면요. 하위 10%를 보게 되면은 하위 10%의 가처분 소득이 이번에 3분기 얼마 정도 되냐면요. 62만 3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그 2분위에 있는 10에서 20%에 있는 계층들 같은 경우는 139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균이요. 최저임금보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못 살잖아요. 200만 원도 안 되는 소득 가지고 그러니까 가게가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가장 좋은 대책은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지만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선진 국가들은 정부가 최종 고용자 역할을 법적으로 명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의 생계를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의 지출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뚝이 무너져 가지고 물이 범람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이 상당 지금 생계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꾸려가며 살아가면서 이분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은 저는 이건 불가피한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굉장히 미흡하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회보장 지출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알려진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그거 하고요. 단지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면 저는 아직 그거는 실증적으로 분석이 안 됐다고 보는데 네. 그게 만약에 충격을 준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단지 뭐냐면 그 대신에 정부가 그러니까는 그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는 만큼 부분을 좀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답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근로장려세제 같은 경우죠.
근로장려세제 같은 경우는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임금 소득이 작았을 때 소위 마이너스 세금 제도죠. 일종의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그 차액을 좀 보전해 주는 건데 그 부분을 훨씬 더 좀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너무 지금 적어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많이 증액은 했지만은 저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장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면 결국 그런 부분으로 보강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재정 투입밖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경직적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즉 세금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화면을 보시죠. 우리나라는 조선 반도체 같은 제조업에 의존했는데 이제는 뉴미디어 등 새로운 업이 생겨났습니다. 국가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앞서 최백은 교수님께서 많이 얘기해왔던 이 생태계 꾸리는 문제였는데 제조업에서 다른 생태계 산업으로 넘어간다는 게 쉽지 않다고 다들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라든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요.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면 떠오르는 게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이 정도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지금 상당히 지금 위기 상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반도체는 지금 우리가 마냥 이게 지금 호황을 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우리가 안 좋아질 상황으로 우리가 되게 내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하고 지금 현대자동차가 같은 사업 지향하는 거 혹시 아세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2010년도에 삼성의 미래 그러니까 먹거리 사업으로 5개를 지정했었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그건 폐기하고 4개를 선정을 했어요. 4개가 뭐냐면은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냐면은 5G, 5세대 이동통신, 그다음에 전자장치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바이오. 근데 바이오 빼놓고 나머지 3개는요. 이게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뭘 가고 있냐면 지금 완성차 시장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냐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서비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21세기 들어와가지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그 사업을 개척한 사업이 뭐냐면 스마트폰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냐면 스마트폰 사업에서 그 연장선에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이동할 수 있는 움직이는 기기들에다가 스마트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스마트카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카로 만들려면은 사람이 자동차에서 자기가 운전을 안 하고 자기가 인터넷을 하고 어플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이게 자율주행차가 돼야 되는 거죠. 자율주행차가 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하고 5G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거기 뛰어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친환경차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죠. 친환경차로 전환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은 안에 내연기관 관련된 부품들이 싹 없어지고 전기로 다 바뀌는 겁니다. 자동차가요. 껍데기만 빼놓고는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완성차 산업이 근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변화를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려면은 빅데이터가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뒷받침되려면 사업 모델들이 플랫폼 사업 모델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플랫폼 경제 활성화, 공유 경제 활성화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건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거나 기업들이 새로운 수익 사업을 개척하려고 하는 거나 지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이거예요. 단지 여기에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솔직히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나 심지어 중국보다 좀 늦었어요, 우리가요. 늦었기 때문에 이 선진국들이 시행착오를 겪은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가지고 우리 빨리 추격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 겁니다. 네. 그러려면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그 산업 정책이 제대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저는 정부하고 산업계가 학계가 미래를 놓고 우리 산업의 미래를 놓고 같이 그러니까는 지혜와 아이디어를 좀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학계가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최백은 교수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의 산업을 이제 육성하는 방향으로는 이제 더 이상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분명한 건 그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노동 시장의 패턴 변화도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구조화된 노동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단기 프로젝트형 개인 노동들이 이제 투입되는 그런 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노동 시장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일부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은
팽창에서 수축 사회로 가고 있다. 팽창사에서 우리는 수축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대규모 성장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제 구조적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유경제 서비스라든가 아까 그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산업을 우리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그 각 이해 집단 간의 그런 논의들, 그다음에 말하자면 또 이제 넷플릭스라는 그 미국의 그 미디어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미디어 시장이 재편되고 세계 시장이 재편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그 고부가 가치 산업들, 그다음에 컨텐츠 산업들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그런 분석과 토론을 통해서 이 새로운 시장에 대한 새로운 경제 질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그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의 이제 어떤 그 생태계를 논한다는 것은 사실 사상 누각일 수 있고 우리가 이른바 번지수를 잘못 짚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두 분께서 이제 앞으로 미래를 위한 어떤 산업에 대한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AI나 5G나 앞으로 최첨단 사업이 발전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축 사회로 갈 것이다. 즉 인간의 일자리가 정말 줄어들면 일자리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데 더 힘든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도 잠깐 듣겠습니다.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4차 산업이 왔을 때 우리가 노동집약적 산업들은 이제 사실 이제 사라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고, 다만 노동집약적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감성과 지능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아주 그런 것들은 살아남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집약적 산업들은 사라진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초연결, 초지능, 개인화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런 산업을 기반으로 간다.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 같은 건데, 그러니까 휴먼 빅데이터 산업과 규제 혁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증 사업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그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부가 지원을 하고 생태계를 구성해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4차 산업이 대체할 수 없는 양질의 또 일자리들은 우리가 더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모델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님. 예, 지금 우리가 흔히 그 공유경제 할 때게 되면 공유라는 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는요, 서로가 같이 어쨌든 간에 보다 평등한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공유경제 역설이라고 표현하는데, 일자리도 별로 안 만들어지면서 소득도 우리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런 플랫폼 사업들, 플랫폼 경제가 팽창을 하면서 고용 조건들이 굉장히 지금 후퇴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앱 기반의 사업체들하고 연결된 이 근로자들을 보게 되면은 임시 그러니까 조건부로 고용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에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고용주, 피고용주, 자영업자 이렇게 분류하던 이 방식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다 보니까는 현행 법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근로시간 8시간도 적용 대상자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인 근로 형태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기술 변화에 의해 가지고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 문제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한 20대 중반까지 대학을 때까지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평생 거기에 그러니까 의존해서 살아가려고도 우리는 많이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거기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습득한 지식이라는 것이, 컴퓨터는 사실 수초면은 습득하는 지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은 뭐냐면 선생은 지식을 전수하고 학생은 지식을 습득하는 이런 방식인데, 그 습득한 지식의 양이라는 것이 지금 컴퓨터나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가 다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냐면은 그러한 교육 방식이 지금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교육 방식이라는 것은 산업사회 때, 제조업에 그러니까 기반한 산업사회 때 그러니까 필요했던 하나의 교육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술 변화에 맞춰가지고 교육 방식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법률, 제도, 금융도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조선시대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를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술 변화에 맞춰서 사회 혁신들이 그러니까 많이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게 그 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한 작업들이 아니죠. 근본적인 사회, 그러니까 질서를 사실 구조로 바꾸는 이런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그래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주요 구성원들이 미래를 놓고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노력들이, 지금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 산업사회, 산업경제에서 데이터 경제로 지금 바뀌고 있다. 산업경제는 경제학에 우리가 3대 생산 요소를 노동, 자본, 토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경제에서는 뭐냐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런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 거죠. 젊은 학생들한테는요,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교육 방식의 변화인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서로의 협업이 굉장히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운영 원리하고 굉장히 바뀌는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가치 창출 방식과 관련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사회 그러니까 산업계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다음에 학계하고 미래를 놓고 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서 한 말씀만 네. 더 충원을 한다면은 최 교수님이 이제 그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했잖아요. 저는 정치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기존 산업과 공유경제가 이렇게 다시 같이 이제 맞물리다 보면은 갈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구조화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을 지키려는 목소리와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는 지점에서 충돌은 그거는 누구나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대단히 정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치의 본령은 갈등 관리거든요. 갈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건강해지고 이제 시민사회가 풍성해지는 건데 저는 이런 지점에서 정치가 정말 이 앞으로 오는 갈등의 지점들을 어떻게 잘 처리해내서 우리 사회의 이 배출 기능들을 정말 무리 없이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중요하죠. 정치,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각 주체들이 모여서 미래를 놓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그런 지점에서 정치가 정말 그 미래를 보고 가야 하는 그리고 당리당략을 좀 벗어나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내년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두 분께서 앞으로 우리 경제 또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정치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댓글에서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최저임금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겪었지만 버티다 결국 지난해 직원 감축을 했습니다. 덕분에 그야말로 두 명이 해야 할 일을 혼자 떠맡고 허리가 휘도록 뛰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저는 저와 같은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실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절벽이 심화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불거진 데는 꾸준히 거품을 키워온 부동산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부동산의 덩치 키우기를 제안한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부족하다 여깁니다. 부동산에 대한 집착을 없애고 사람들의 시선을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많이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경제에서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집 한 채를 구입하고 갖고 있다는 건 굉장한 또 의미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의 이 경제는 이제 그 가계 자산과 노후 대비 자산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부동산 불패라는 용어가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역사적 관점으로 봐도 이제 IMF와 금융 위기라는 우발 변수만을 제외한다면 부동산은 상당히 남는 장사였죠. 그 검증된 이른바 그 재테크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었고 또 부동산 투자의 대표적인 목적이라는 게 또 은퇴 이후에 이제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라든가 또 부동산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윳돈을 이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어떤 자녀 세대에게 부를 또 이전하는 그런 것도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나 앞으로는 저는 조금 이게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세계 금리가 계속 인상하는 추세에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이 갖는 이 자산 가치가 좀 많이 하락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황금성과 유동성이 아무래도 부동산은 좀 떨어지죠.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는 부동산이 제일이다라는 그 인식이 강했던 건 사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동산만큼 확실하게 담보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없었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부동산이 무조건적 답이 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정부의 정책도 이런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 주체들이 조금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조금 저는 좀 달리 해야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나서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성장으로 연결된 그런 나라는 있습니까?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네. 사실 그런 나라가 없더라고요. 이게 부동산 국가가 규제했다? 사실 사회주의권 나라들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효과적인 관리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는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법이 지금 있고 그다음에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부동산의 대책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의 이제 그 공공재적 가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많이 이제 우리 정부가 정책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 정부가 이러다 보면 저는 이제 어쨌든 이런 정책들을 조금 더 차등적으로 확실하게 좀 집행을 해야지 이제 효과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여기 이제 사실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또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건데, 사실 이제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부동산을 억제해서 시장 경제를 이끌어냈다 이런 사례는 좀 없기 때문에 그 정책의 운영의 묘를 잘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백은 교수님께서는 이 부동산을 세금으로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가격을 잡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매번 모든 정부가 그 정책을 시도를 해오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이 과연 잘 먹히지 않았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대책이 효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과연 그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좀 하면 바뀔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촛불 정부의 최대 실책이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많은 그간 촛불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는 저소득층에 그러니까 소득 강화를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시에 그러니까 물거품을 만든 게 집값 상승이었단 말이에요. 집값 상승하게 되면은 타격을 보는 계층들이 결국은 저소득 계층들입니다. 집이 없는 저소득 계층들이요, 무주택자들이요. 현 정부도 지금 보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안정화라는 표현이 모든 게 다 숨어져 있다고 보는데 정상화라고 저걸 바꿔야 됩니다. 정상화라고 바꿔야 되는데, 안정화라는 건 뭐냐면요,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는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도 싫어하지만은 떨어지는 것도 지금 거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유주택자들의 굉장히 그러니까는 그 불만을 살 수 있다. 네. 이제 뭐 이 반감을 살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사실 주택 정책은요, 처음 이 정부가 방향은 잘 잡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주택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택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요. 그러면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주택을 못 갖는 이유 중에 한 가지 보게 되면은 정부가 처음에 방향을 잡았을 때 다주택자, 다주택 투기 수요자들 이걸 잡았는데, 네. 실제로 그래요. 지난 4년 동안에 서울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4년간 신규로 주택을 공급했을 때 신규 공급된 주택 중에 한 78%를 유주택자가 매입을 했어요. 집이 있으신 분들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주택자한테 그렇게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을 그렇게 많이 했었어도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20, 30대요. 20, 30대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사실 자기가 근로소득을 가지고 지금 주택 마련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요. 그럼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은 소득이 그러니까 집을 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정부의 자원을 가지고는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집값을 안정시키고 싶은 진짜 의지가 있다면은 다주택자가 자기 살고 있는 집을 빼놓고 나머지는 주택시장에 내놓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놓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보유했을 때, 주택을 보유했을 때 그 부담을 높이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유세 인상을 굉장히 많이 요구했던 이유가, 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기대수익이 높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대수익을 낮춰야 되는 거죠. 낮추게 되면은 선진국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비싼 주택을 수백억 대는 주택을 갖고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보유세를요. 아까 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선진국가 사례를 좀 갔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요, 주택 가격이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그리고 주택 소유를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임대가 많이 보급되고 있고, 주택 가진 사람은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많은 세금을 또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주택 갖고 있다고 해서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동기가, 네. 그걸 통해서 어떤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허용되는 한에 있어서는, 네. 주택 공급을 아무리 하더라도 결국은 대부분 다주택자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주택 문제, 그다음에 이 청년층들, 20, 30대들의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게 되고, 그런 점에서 이 부동산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나친 기대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소득이 그러니까 충분치 않아서 집을 매입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질 좋은 그러니까 장기 공공임대를 공급해 주는 게 정부의 주택 정책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소득주도 성장에서의 소득이 단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은 경제 문제를 좀 더 활력을 갖고 잘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정책의 큰 그림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미시적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으로 어떻게 좀 변화를 갖고 가야 좀 더 좋은 모습이 보여질까요? 최근 이제 정부가 이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유의미하게 보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동안 얘기했던 소득주도에서 이제 경제 활력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저는 한 세 가지를 좀 짚어내고 싶은 거는 그 사실 경제적 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내용이 극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우려가 상당했음을 감안하면 저는 매우 긍정적 시그널로 읽히고 있고 또 이제 정부가 그동안 단기 처방이라고 좀 꺼렸던 SOC 투자 집행 같은 부분이나 대기업의 이제 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우호적 입장을 내비쳤고 그리고 이제 탄력 근로제 보완입법 등등을 이제 얘기하면서 경기 하강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경기가 급속한 하강을 좀 내려가는데 좀 막는 좀 방어적 역할을 할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또 이렇게 경제 정책이 활력적으로 튼 만큼 대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리스크도 조금 좀 완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소득주도 성장이 매우 이제 그 선한 정책이었고 또 의도가 좋은 그런 경제 정책 모델이었는데 일부 콘텐츠가 이제 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좀 이렇게 좀 그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좀 안 좋게 나타나면서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나면서 여기에 대한 보완의 목소리가 높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고용과 분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에서 경제 활력으로의 방향 전환을 지금 공언하고 또 이렇게 지금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서 또 그 각 부처의 그런 그 지금 추진 상황들을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는 이런 상황들은 내년 경제가 어찌됐건 좀 지표로서도 저는 좀 나게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윗목까지 온기가 돌 수 있게끔 정말 그 구석구석을 잘 정책의 효과를 좀 점검해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최배원 교수님께서 내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그 내년도 지금 상황은 올해보다 지금 안 좋아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세계 경제 환경도 나빠지고 있고 미국 같은 나라가 올해 한 3% 성장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1% 후반까지 지금 이제 떨어질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는 정도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저는 이제 그 이 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해서 목표치인 한 2.7%를 방어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좀 이제 그 약간 좀 과격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갈증이 난다고 해가지고 양잿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근데 그런 측면도 저는 일부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 이제 한 2.7 내지 2.8%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하위 한 40% 내지 50% 가게는 아까 얘기했듯이 소득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 후반을 달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그러니까는 이 소득을 방어해주는 이 정책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성장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성장률 2.7%, 2.8% 방어에 이 타겟이 맞춰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 수치 방어에 가다 보니까는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기업들의 돈을 어쨌든 간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동원하는 정책들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앞에 최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기존에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SOC 사업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효율성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이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민자 사업을 대거 유치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전면 개방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철도를 민영하면서 많은 그러니까 사회적 우리가 비용을 유발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그걸 계승을 해가지고 도로와 철도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53개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민자사업, 민간자본 유치를 그러니까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다 트겠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남아있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수백 개를 다 트겠다는, 다 허용 가능성을 다 열어두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시설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기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은 어떤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많은 또 이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공공시설은 기본적으로 공공성 때문에 우리가 되게 공공시설을 우리가 유지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걸 민자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되게 민자사업자들은요 대개가 뭐냐면 재무적 투자자입니다. 재무적 투자자들은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자기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그러니까 이게 확보가 돼야지만 되는 겁니다. 정부가 보장을 해주든지 정부가 보장 안 해줄 때는 사용자들한테 이용료를 전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결국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그 보탬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그 한때 그러니까는 투자액을 좀 증가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후유증은 사회와 국민이 그러니까 다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광역 공공 프로젝트 같은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제도를 왜 도입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광역 철도망을 놨는다 했을 때 놨는데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로 이용 계획자가 없어. 굉장한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효과가 안 나타났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재정 자원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근데 아무리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경기를 방어한다고 해가지고
이 후유증을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낭비로 그러니까 우리가 귀결되는 이런 정책은 저는 그러니까 교각사루에 좀 비유하고 싶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 정부가 지금 우리가 제조업의 위기에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진단했다면은 산업생태계 구성에 산업생태계 관련 쪽에다가 온 에너지를 다 저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이해를 시키면서 그래서 그동안에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로 한 저소득층들에 대해서는 안전망 강화라든가 복지 강화로 접근을 해주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게 결국은 시간 벌기 임시 대책으로 끝날 것이고 이런 대책은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이제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최백은, 최수영 교수님 두 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제는 유독 위기설에 약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건이 악화될 때마다 위기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죠. 즉, 경제 운용 체제 중심의 사회 시스템상 위기와 연동하고 있다는 말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넓은 시선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살피고 경제 시스템 자체를 안정시킬 효율적인 정책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첫 발걸음을 시작으로 한 발 한 발 경제 기반을 견고히 하며 더욱더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 대한민국을 말한다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